자, 2023 6월 53 총평 해설을 맡은 저는 정치학업의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 이어서 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1번부터 그냥 바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번 문제에서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 학평 그리고 올해 4월 학평에서는 1번 문제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배치가 안 됐었는데 그 경우를 조금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1번 문제에 배치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 시간 절약해서 문제 푸셔야지. 알고 있죠? 생소했던 20번 문제. 그리고 막 이게 선지들과 제시문이 복잡하게 등장했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는데 A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과정과 관련된 여기가 포인트지 국가 고유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B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A랑 B 일단 찾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바로 일단은 1, 2, 3번에 나와 있는 선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시민단체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에서 국한된 활동이라고 보는 거야? 국가에서 국한된 활동이라고 보는 거니까 1번은 잘못된 선지. 자,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인 B에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로 보는 거죠. 왜 어디가 포인트야? 적혀 있다시피 국가를 포함한, 즉 국가와 관련된 활동도 정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비해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 넓은 의미의 정치는 다원화된 현대사회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정답 3번이라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3번 선지는 정말 전통적으로 평가원이 좋아하는 선지잖아. 넓은 의미의 정치랑 연결되어 있는. 따라서 일단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무엇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우리 5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조금 한번 다시 읽어보자. A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데 B에서는 정치로 보는 사례, 즉 좁은 의미의 정치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에만 해당이 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5번 한번 봅시다. 여기다 체크할게.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회의 과정. 자,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들어가나? 좁은 의미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 거죠.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에 3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시간 절약해서 풀었어. 근데 2번 보고 또 당황했을 거야. 왠지 우리의 이런 체감상, 느낌상 이렇게 제시문도 길고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랑 정치 상황이 연결되는 난도가 한 단계 점프하는 문제들은 왠지 기분상 막 7번, 6번 이런 데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빡 바로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솔직히 평가원이 이런 우리의 마음까지 고려하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만 이런 게 막 7번, 8번 좀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된 다음에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걸 딱히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든지 간에 하물며 만약에 이런 문제가 1번에 배치가 되더라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더라도 생소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2번 나왔어? 오케이 풀어. 그냥 이렇게 하고 풀어보시면 돼요. 들어갑니다. 갑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래. 그럼 여기서 일단 쉽게 찾을 수가 있네. 그럼 전형적인 무엇이 되는 거야?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되는 거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된 형태이다. 그러면 둘의 구름다리가 없는 대통령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시기에 B당, T+1시기에 빅B당, 빅A당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을국에서 행정부 소속의 소속 정당은 T시기, T+1시기 모두 스몰 B당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밑에는 각 시기별 정당별 의회 의석률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상황도 우리가 표에다가 옮겨놓자. 어떻게 옮길 거야? 네, 이렇게 적을게. 행정부 수반에
소속 정당이라고 적고 갑국과 을국으로 나누어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우리 T 시기에는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어디? 빅-B당. 그리고 T+1 시기에는 어디? A당, 빅-A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을국에서는 두 경우 모두 다 T 시기와 T+1 시기 모두 다 스몰 B당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다 나왔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했어. 갑국과 을국의 각각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찾아놨고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까지를 우리가 표로 조금 보기 쉽게 옮겨놨어. 되셨나요? 그럼 1번 바로 보자 그냥. 자, 우리 1번.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갑국에서는 의원내각제인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별도로 서로 다른 인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선지라고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할게.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오히려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한다. 구름다리 생각해봐. 이거 구름다리 생각하면 정말 문제 금방 풀어. 10초 컷이야. 10초가 뭐야? 요 선지는 2초 컷이야. 2초 컷. 겸직할 수 있다? 구름다리 있는 거야. 그럼 어디야? 의원내각제. 갑국이 의원내각제인데 갑국과 달리 을국은 대통령제인데 말이 안 맞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선지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치 상황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엄청 고민했을 거야. T+1 시기, T 시기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걸까?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랬는데 라고 막 복잡하게 들어갈 텐데 복잡하게 들어간 것 치고는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온다? 잘 봐. 여기다 체크할게.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지금 둘 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야.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견제수단이야?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견제수단이야? 그치.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견자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갑국은 의원내각제잖아.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 금방 날릴 수 있어. 됐죠? 자, 우리 4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T시기, T+1 시기 각각의 정치 상황 우리가 확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해. 근데 일단 여기다 체크해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한다. 내각 불신임. 어느 정부 형태에서의 견제수단이야?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견제수단이야. 근데 을국은 대통령제야. 그러면은 4번 또 우리가 날릴 수 있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금방.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할게.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T시기와 T+1 시기를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T시기에는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스몰 B당이야. T+1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스몰 A당이야. 그런데 T시기에는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이 스몰 B당이었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내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했네. 이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여, 대, 야, 소가 되는 거야. 반면에 행정부 수반은 스몰 B당인데 과반 의석은 스몰 A당에서 차지했어. 그럼 T+1 시기의 을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소, 야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더 용이한 거는 어디겠어요? 그렇지. 여대 야소의 상황인 T 시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T+1 시기 비해 T 시기에는 더 용이할 것이다. 5번이 옳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처음에 여러분이 2번을 쫙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 걱정보다는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육모의 특징이에요. 선지가 생소해. 제시문이 너무 생소해. 근데 또 막상 풀면은 잘 풀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누가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내가 수능에서 보는 문제 다 처음 보는 문제야. 다 생소한 제시문 나올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말고 말리지 말고 평가원과의 기싸움에서 내가 승기를 먼저 잡아가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권의 유형인데요. 또 생각보다 단서 조항이 쉽게 나와 있죠. 자유권과 사회권 중에 하나래. 행복추구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권리인 A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대.
자, 그러나 행복지구권은 이렇게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그럼 결국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단서조항에 나온 자유권과 사회권 중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을 권리이니까 A는 사회권,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반면에 뒤에 내용 봅시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B는 자유권이라고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기본권의 유형이 시험에 나와. 그럼 선지로 뭐가 나오는 거야? 각 유형별 성격이 등장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중에서도 물론 생소한 선지가 하나 등장했어. 잘 안 나왔던 선지. 계속 강조할게. 우리 수능 시험장에 가잖아? 다 내가 처음 보는 제시문이야. 처음 보는 선지야.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풀어내야 돼. 그 연습 한번 해봅시다. 1번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권리는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선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권리이다.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차이를 고려하고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좀 배려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A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는 청구권의 성격이 되는 거죠. A와 B에 어떤 거에 청구권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3번 선지도 잘못된 내용.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회권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 아니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헌법 의미의 변천이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꼭 이렇게 선지로는 등장을 한다.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를 할 때 선생님이 강조를 할 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은 저게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라고 감이 안 올 거야. 근데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한번 맞닥뜨려야 돼.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구나. 이제 아시겠죠. 따라서 사회권은요.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아니라 헌법 의미의 변천에 따르면 어디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 자, 우리 5번이 여러분에게 이거 뭐야? 라고 느껴졌을 건데요. 잘 봅시다. A, B 모두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안 배웠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배웠어요. 기본권 제한하면 여러분이 헌법 몇 조 몇 항 떠올라요? 딱, 그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게 몇 조 몇 항인지 좀 기억해라 라고 했었잖아. 37조 2항. 37조 2항 한번 얘기해 볼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스탑. 방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툭툭툭툭 나오는 거잖아. 나머지 뒤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결국에 A, B 모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 B 모두 제한될 수 있는 법률로서 권리이다. 5번이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우리 요 내용들이 이번에 수능 완성 선지에서 몇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수능 완성 뒤쪽에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서 한 5회 정도 갔을 때 기본권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요게 하나가 등장을 해요.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 가능하다라는 내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연계교재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선지 하나하나 저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회의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 3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랑 관련된 내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법치주의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도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은 정당화되지 않는 권력 행사다. 무엇과 연결되어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은 그 법률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됩니다. 그냥 법이라는 모양새만 형식과 절차만 잘 준수하면 끝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을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목적, 즉 법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유와 권리, 정의에 합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선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만 강조하죠. 실질적 정당성까지는 고려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2번 잘못된 선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 끝까지 읽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지. 인정하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요거 줄여봐. 뭐야?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 을의 관점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 네 글자로 줄이세요. 법치주의. 자, 우리 5번과 연결시켜서 살짝 선생님이 4번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흐름을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법치주의의 유형 2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인치,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법치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초기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모습을 띄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게 바로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하는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요. 수능 개념 강의를 내가 이 흐름 그대로 했어. 정말. 그냥 법치주의의 두 유형이라고 소개를 한 게 아니라 흐름대로 내가 약간 이야기 짜가지고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여러분이 요 한 판을 기억을 해야지 4번과 5번을 풀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어쨌거나 둘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4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답 몇 번? 4번. 됐죠? 그리고 요 선지는 또 워낙에 우리 평가원이 좋아하는 둘의 공통점으로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어서 선생님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쫙 정리했던 거였는데 그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딱 걸렸죠? 됐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요것도 생소해. 생소한데 생소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해줬거든. 우리 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정확한 워딩으로는요. 우리 교육과정 교과서상에서도 법치주의의 변천 과정, 발전 과정이라고 나오는 거야. 따라서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갑의 관점에서 을의 관점으로 변천해 온 게 아니라 을의 관점에서 갑의 관점으로 변천해 온 거죠. 요 과정, 법치주의가 흐름대로 변천되어 왔다.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그래서 요 모습을 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평가원이 요구하는 거죠. 요 요소를 알고 있는지를.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선지. 되셨나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페이지의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래. 기관별로 나눴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A는 지자체를 대표하고 지자체 사무와 법령에 따라 A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오케이.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되는 거죠. B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의결한다. 오케이.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되는 거겠죠. 요거 찾아주신 다음에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대로 우리 공부했던 그 길었던 거. 주민 발안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라고 나오는 거잖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인정되는 거죠. 1번 잘못된 선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거죠. A와 B의 의원 모두 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니까 2번 잘못된 선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의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지방의회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B의 의장과 달리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일단 쉽게 요거만 한번 살펴보세요. A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주민 소환의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자체장도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이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어쨌거나 3번은 잘못된 선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혹시나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5번에 4번, 5번 선지를 보면서 약간 내 생각을 했니? 난 너네 생각했는데. 내가 왜 했게? 내가 알려줬으니까. 아니, 나도 기쁘지. 왜? 너도 이게 시험지를 보는데, 내가 말한 거 나갔어. 이게 나도 기쁘다니까. 여러분도 그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줬는지 알아? 이렇게 설명해줬어.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비율을 해서 늘 설명을 해줬어. 내가 이거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 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줬어.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또 여기서 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 부분에서는요, 나올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 초반에 나왔을 땐 진짜 처음에는 쉬운 것들 나왔지. 조례 어디, 규칙 어디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 안 나온 거 짚어볼 거예요. 이런 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 거부권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과 연결시키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안 거부권 나올 때가 됐어. 요거 등장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일단 4번. 자, 5번 이거 내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예 그냥 대놓고 알려줬어. 수능 특강에서 알려줬어. 어떻게 알려줬는지 알아? 시험 문제 선지 지방자치가 나오면은 수직적 권력 분립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한다. 근데 여러분이 지방자치하면 무조건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외운다. 근데 그렇게 하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왜냐면은 요 둘의 관계는 의결과 집행이라고 하는 수평적 권력 분립에 가까운 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수직적 권력 분립이 어디서 나왔더라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수직적 권력 분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A와 B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수평적 권력 분립으로 오히려 설명이 가능한 케이스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내가 얘기했었어. 이거 무조건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참 이렇게 또 평가가 됐어요. 따라서 5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1페이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온 6번 문제 시간 아껴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 A, B야. 그럼 머릿속으로 6개 쭈루룩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의 특유한 원리인 A를 나타낸 거래. 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리 헌법 특유의 원리 뭐예요? 그렇지. 평화, 통일, 지향. 자, 한편 우리 헌법은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대요. 이는 여기 포인트. 국가회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또 주권이라고 주면 너무 쉬워질까 봐 한번 이렇게 나름 꼬았다고 한 건데 이제 우리 안 꼬은 거 알고 있죠. 왜? 요걸 알고 있잖아. 국가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이름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B. 국민주권의 원리. 끝.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지향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배제하고 대의제에 따른 국가의사의 결정을 강조하는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선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 국민주권주의.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내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보장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것 정답 2번 끝. 자, 우리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아, 이거 내가 설명했었다. 강조했었다. 뭐라고 강조했었냐면은 근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헌법의 기본 원리 6개 너무 잘 나눈다. 이제 너무 잘 찾는다. 실현 방안. 근데 또 이제는 이 6개를 묶어서 묻잖아. 헷갈리고 평가원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요소를 딱 수능에 낸 적이 있다. 2년 전쯤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나왔네. 봐.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 지금 내가 체크한 부분이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의 뜻이야, 쉽게. 헌법의 기본 원리의 뜻이기 때문에 A와 달리 B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A와 B 모두라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규제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거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와 B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보는 것은 무엇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문화국가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였죠. A와 B 어디와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6번의 2번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6번까지 나쁘지 않았어, 흐름. 흐름 잘 갖고 왔어. 근데 7번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시문이 길거든요. 제시문이 긴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문제를 풀 때 한 2개 정도의 상황, 막 갑을병이 나오고 A, B, C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합쳐졌어. 이거 제시문 한번 일단 나랑 같이 분석해보자. 갑에게는 자녀, 을과 병이 있대. 을은 A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그럼 A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의 사용자가 되는 거지. 을은 A에게는 피용자가 되는 거야. 부주의로 누가? 을이 부주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손님 B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서 B에게 화상을 입혔대. 손해를 끼쳤네. 한편 갑은 장기간 여행을 간 친구 C의 부탁으로 맡고 있던 C의 반려견을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C의 개, 그냥 이렇게 할게. 반려견을 데리고 혼자 산책하던 중에 갑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행인 D를 물어서 손해를 끼쳤대. D가 다쳤으니까. 그동안 집에 혼자 있던 병의 부주의로 인해 창틀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서 행인 E가 다쳤대. 와, 진짜 갑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이제 을도 직장에서 알바하다가 이렇게 손해를 끼쳐. 또 자기 둘째도 이렇게 창틀 부주의로 화분 떨어뜨려. 맡고 있던 친구 걔는 막 이렇게 손해를 끼쳐. 갑의 순환 시대네. 자, 봐봐. 우리 갑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요. 상황 하나, 둘, 세 개가 따로 등장을 해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눈에 보기 쉬웠어요. 근데 이거는 갑이 오롯이 혼자 다 감내야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한 거야.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다? 선지 한번 보자. 당황하지 말고.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 을이 책임 무능력자야 아니야?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지. 끝. 왜?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 책임 뭐 질까요? 아, 선생님, 감독 의무자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아니겠어요? 아닌데요. 왜요? 아니, 지금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도 아니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겠죠. 이거 평가원에서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선지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A는 B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자, 우리 을과 A는요, B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야.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A가 지는 책임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2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3번 살펴볼게요. A가 을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어떻게 돼?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였죠. 누구의 책임 면제? 사용자의 책임 면제. 따라서 잘못된 설명. 됐지?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읽을 때 조금 이거 뭐야? 이렇게 싶었을 텐데 쉽게 봐봐. D는 C가 아닌 갑에게, 갑이 지금 누구야? 동물의 점유자야.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동물을 점유할 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잖아. 아니, 그러면은 D는 C가 아닌 갑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동물의 점유자 책임.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병은 이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불법행위는 고의로도 성립을 할 수 있고 과실로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번의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시문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구의 손해를 끼친 건지 헷갈릴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또 막상 선지를 보면은 금방 풀어낼 수 있는 거였죠. 8번 볼게요. 미리 얘기한다. 8번 틀린 사람들은 외워. 이거 안 외워서 그런 거야. 8번은 외우면 끝나는 게임. 자, 우리 늘 강조합니다. 6모 때는 정답률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9모, 수능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정답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왜? 외워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아, 수능 때까지 그때 외우면 되겠다. 좀 더 추워지면 외워야지. 추워지면 수능이야, 얘들아. 그냥 우리 6모에 나온 김에 외우자. 오늘 외워. 이 시간에. 당장. 내일 외우. 지금 외워. 지금. 당장. 보자. 자, A부터 쭉 보니까 D까지 나와 있네. 가볼게요. A는 B의 후보자로 지명된 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A가 뭘 했대? 갑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대. 오케이. 그럼 약간 머릿속으로 감이 와야 돼. 이게 5가지 국가기관이 떠올라야 돼. C가 갑을 B로 임명하면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 갑은 여기서부터 나왔네. C의 명을 받아 오케이.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끊으면 모든 내용이 쭉 정리가 돼. C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게 B래. B로 임명되면 이 역할을 한대.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감대대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A는 국회. 자, 우리 마지막 D 봅시다. 세입세출의 결산.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D 의장. D는 누구? 감사원.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도 나올 만한 내용이 다 나왔어. 그런데 일단 1번부터 해봐.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 이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 및 헌법수호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 요거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장하는 거야. 이제 등장해. 그럼 이제 요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 얘기하냐고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에서 강조했거든. 요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아쉬워. 왜? 내가 이게 픽했으니까. 9모 때 나오지 않을까? 다시 봐봐. 1번. 자, 우리 B는 누구였어요? 국무총리였죠? 1번 잘못된 설명. B는 국무총리였으니까 1번 아니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 선생님 이거 저도 예산 너무 헷갈려요 라는 친구들은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돌아가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중에서 국회 파트에서 재정과 관련된 권한 예산안의 흐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거 대충 그냥 국가안의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국회라고 선생님이 적어줬으니까 2번이 잘못된 거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요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외워지지 않는 친구들은요. 그 재정에 관한 권한, 흐름도 한 번만 보고 오시는 겁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요거는 이렇게 묶어. 조약의 체결에 대한 비준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대통령이 갖는 거였죠. A는 국회였잖아.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있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감사원 나왔을 때 매번 나오는 선지야. 4번이 옳은 설명하면 안 돼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대통령 직속의 직무상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5번이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 따라서 정답 몇 번? 8번에 5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도요.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거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선생님 저 이 법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조항이 뭔지 몰라요. 괜찮아.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지금 9번의 선지가 하나하나 다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여기 복습하세요. 헌법재판소 제대로 안 한 거야, 솔직히.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 그 중에서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해되셨어요? 이거 생소할 수 있다니까. 몇 번을 말해. 수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나는 제시문들은요, 다 생소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처음 보는 막 판례 막 이런 걸 들고 와, 결정문들을. 다 몰라. 다 헷갈려. 생소해. 여러분 국어에서 독서지문 다 아는 거 나와요? 아니잖아. 다 막 모르는 용어들에 대한 내용이 확 나오는데 풀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쉽게.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단어, 힌트가 되는 문장, 워딩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나랑 같이 보자. 갑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다라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 원 벌금 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선생님도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 이러한 판결을 선고받았대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갑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에 갑은 상고하였다. 상고했대. 항소, 상고. 그 어디에서 이제 관할하는 거야?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야. 갑은 상고심, 어디서 관할하는? 대법원. 계속 중에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동그라미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가 제기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네모 조항 2. 선생님 저 이 문장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모르더라도 할 수 있어. 이 조항을 시행일 이후 괜찮아. 이렇게 적용하도록 한 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도록 한 게 형법 부칙 네모 조항인가 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뒤의 내용이에요. 헌법에 위반된다며 A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대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야. 지금 해당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어.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에요. 선생님, 많고 많은 법원 중에 A가 대법원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상고심 계속 중이었으니까. 됐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대.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거. 갑은 B에 이것을 청구했대. B는 형법 동그라미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가 제기될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한 형법 부칙 네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했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 B는 누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 동그라미 1번 선지 바로 보자. 어떤 상황이야?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법원에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판 권리구제형이 아니라 위헌심사형. 이게 왜 위헌심사형이에요? 라고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친구들은 꼭 돌아가서 복습하세요. 되셨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돼? 최종 심사권은 누가 가져? 대법원이 가져. 정답 2번 끝.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동그라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게 아니죠. 선생님 그러면은 헌재에서는 뭐가 위반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위반된다고 했잖아요. 잘 봐.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동그라미 조항을 시행일 이후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는 네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거지. 얘가 위배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선거 소송을 담당하는 곳은 헌재가 아닌 대법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B와 달리 A는 이라고 해줘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정당 예산을 심판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제소가 필요한 겁니까?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따라서 9번에 옳은 것은 2번. 이라고 어려웠던 선지였지만 여러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의 지갑을 절취하던 중에 적발돼서 사법경찰관에게 쫓기다가 열쇠가 꽂힌데 이번 유무의 제시문이 특징이 있어. 아까 봤던 누구야? 갑의 순환시대. 갑에게 있었던 그 어려운 고난들.
약간 비슷해. 내용이 연결돼. 봐봐. 어쨌거나 이렇게 적발돼서 쫓겨가다가 열쇠가 꽂힌 채 길거리에 주차된 병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병의 오토바이를 또 절취해 타고 달아나려고 했대. 그럼 병은 어떻게 했어? 왜 내 오토바이 훔치지 마! 라고 갑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갑이 부득이에게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대. 갑은 현장에서 체포됐대. 체포된 이후에 구속되었대. 자, 우리 체포된 이후에 구속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구속 영장이 필요했을 거예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에는 기소되었대.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갑의 고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병은 여기다 체크.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대. 우리 1번 선지부터 하나씩 해보자. 갑에 대한 구속은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답 1번. 여러분이 체포랑 구속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체포가 된 이후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한 거야. 이러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게 필요한 거겠죠. 됐어요? 따라서 1번 옳은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1번의 내용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 여러분 헷갈린 게 아마 이거였을 거야.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단 이후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블라블라의 내용이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내용 물론 설명했고. 따라서 1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답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요 상황 발부 전에 갑에 대한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죠. 검사가. 내가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시점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갑의 신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은 집행유예예요. 일정한 범행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은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우라 그랬죠. 무엇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내용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넘버링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했을 거야. 봐봐. 을은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지금 을은 누구야? 지갑을 이렇게 절취당할 뻔했던 을. 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공부를 디테일하게 안 한 친구들은 개념이 빈틈이 됐을 거야. 여기가 4번도 옳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솔직히 얘기할까? 만약에 4번이 앞쪽에 선지 있었잖아. 4번에 체크한 친구들 꽤 될 거야. 잘 봐봐. 지금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어느 경우야? 타인에 의해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였죠. 어느 상황?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당한 경우야. 재산상의 피해랑은 관련 없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병의 갑에 대한 상해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되지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이래서 범죄 성립 요건 3가지의 의미를 외우라고 한 거야.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책임 조각 사유입니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아니 근데 지금 병에 대한 갑에 대한 상해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오히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10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개념의 빈틈을 찾기 위한 너무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특히 이 형사절차 파트는요. 개념의 빈틈이 정말 문제를 풀 때마다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체포, 구속, 영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등등의 내용들. 디테일하게 개념의 빈틈 발견하셨으면 꼭 채워주세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 어렵지 않은 문제부터 3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나의 요구와 지지가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모학회에서는 포럼을 개최해서 이렇게 해서 논의했대. 아니 근데 이 학회가 정책결정기구요? 아니죠. 정책결정기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를테면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는 거였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통한 여론 형성,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디귿 옳은 설명. 언론이 시험 문제에 수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 과정과 연결시켜서 정치 참여랑 연결시켜서 언론이 하나씩 선지로 툭툭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도 조금 소홀히 하지 맙시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 시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피드백으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환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입니다. 자,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요, 틀린 수험생들은요, 6단원 아직 안 했을 겁니다. 6단원, 몇 문제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하지. 몇 문제 안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나중에 하려고요. 나중에 할 거면 지금 합니다. 당장. 자, 우리 6단원 하는데 일주일 안 걸려. 정말 6단원 개념 공부하는데 일주일 안 걸리니까 빠르게 6단원 꼭 정리합니다. 해볼게요. 자, 우리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자유주의 떠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A는 국제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상태를 본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므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불신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A는 무슨 관점? 현실주의 관점. 자, 우리 반면에 B는요.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제도 등을 통해서 협력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보편적인 선이 존재한다라고 본다. 자유주의 관점이 되는 거였죠. 1번부터 살펴봅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을 보편적인 선이나 윤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한다. 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선지. 2번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본 거.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적인 여론에 의해서 평화가 실현될 수 있어. 평화 실현 방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정답 몇 번? 2번 끝. 이 내용은요. 6단원 공부만 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 갈등, 불신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라고 본 거는 어디입니까? 현실주의 관점이겠죠. A와 달리 잘못된 설명. 4번 국제협력과 국제관습법을 통해 국가 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2번 선지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죠.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와 달리 잘못된 설명. 그리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모두 국제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아니 A랑 B 모두 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국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앙정부가 존재한다? 아니다. 안 한다. 따라서 둘 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12번에 2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 나왔고 제시문이 길지 않지만 또 우리 예상할 수 있죠. 뭔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 한번 해보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갑과 을은 불화가 심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오케이. 아직 법률혼은 아니었네. 법률혼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났나 봐. 을은 병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대. 법률혼.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서 A가 태어났고 5년 후에 을과 병은 친구 정의 자녀인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로 입양했대. 여러분 어디다 체크해야 돼? 여기다 체크해야 되는 거지. 친양자로 입양했대. 친양자로 입양했다라는 거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라고 보는 거겠지. 을과 병은 A와 B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했고 여기가 포인트다. 이 문제를 푸는 A가 21살, B가 17세일 때 을이 유언 없이 사망했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병과 결혼하기 전에 갑과의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사실혼관계 해소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당연히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 이혼이 뭔데? 법률혼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혼 관계였잖아요. 따라서 법원의 허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할게요. 친양자 입양 후 정과 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는 게 친양자 입양의 특징이었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비는 을과 병에 요거 그대로 내가 워딩대로 외우라 그랬지.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됨으로 옳은 설명. 을의 사망 시 을의 재산을 비는 받을 수 있다. 그렇지. 그대로 옳은 설명이네. 3번이네. 됐네.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야. 을의 사망 시 요 시점 때 A와 B에 대한 친권은 병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평가원적 정의에 입각한 사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친권은 누구에게? 미성년인 자녀에게. 자, 둘 중에 미성년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A는 이 당시에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따라서 A와 B에 대한 친권은 병에게 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친권의 의미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4번 선지도 위의 내용 되게 어렵다? 생각보다 꽤 헷갈린다? 이게 뭔 말이야? 읽고 있는데 모르겠어. 막 생각이 드는데 결국 우리에게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사실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마지막 줄만 읽어도 풀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앞에서부터 일단 읽게.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일단 시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이때 일반 시민의 법익 보호라는 기능을 위해 범죄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기능이 무시될 수 있어 두 기능의 균형이 요구된다. 형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범죄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은 법정형을 넘어서는 형벌권 행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 해석을 금지하는 등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형법의 기본 원리가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한 줄만 더 읽으면 알 수 있지. 적정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오케이. 죄형 법정주의. 가는. 끝났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포함된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적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뭐였어요? 그냥 명칭이 형법인 거.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명칭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고요. 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도 사례 같은 걸로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되셨죠? 니은은 잘못된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죄형법정주의가 보장적 기능보다 보호적 기능이 우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을 의외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의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 두 번째, 기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 이 기출에서 꽤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가볼게.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 적용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입법권 행사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 중에 파생 원칙 중에 입법자에 의한 입법권 행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 그렇지.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범위 등등이 명확해야 된다. 결국에 입법자를 구속하는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리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형법정주의랑 연결시켜서 의외로 또 파생 원칙은 잘해. 근데 이 내용들이 뭔가 종합시켜서 나왔을 때 당황해. 그러지 않고 좀 개념의 빈틈을 여러분이 찾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의 근로보호 빠지지 않고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랑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등장했을 때 청소년의 근로보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부당노동 행위가 나오거나. 근데 이번에는 청소년의 근로보호입니다. 저는 15살인데
혹시 몰라서 이제 우리 알고 있어. 나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왜 이런 멘트를 주는지.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멘트를 주거나 중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워딩을 주는 거야.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일할 수 있는 나이, 고용 가능한 나이 몇 살? 15세 이상인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요 멘트를 넣은 겁니다. 2개월간 동그라미 대형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장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근무 중 하루인 토요일에 1시간 추가로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대. 아직은 뭐 결정된 거 아니야. 친권자인 부모님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동의서를 받았고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했대. 왜? 연소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8세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을에게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이거 법적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업무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11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3시에서 14시. 그럼 결국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은 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근무일, 수, 목, 금, 토, 일 5일을 일하네. 그럼 일주일에 일단 아직 연장 근로는 협의 중에 있으니까 30시간이 나와요. 휴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자, 답변. 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갑의 친권자가 갑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위배됩니다. 아니죠. 자, 우리 근로계약은 누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연소자라 할지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거였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해되셨죠? 직접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였고. 따라서 어쨌거나 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휴직인허증이 필요한 거는 몇 세 미만? 15세 미만. 이거 15세 뭐 있었는데 라고 2번에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갑은 15세야. 15세 미만 아니야.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연소근로자로 맞아. 일요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야. 왜?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지. 휴일이 주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 쉽게 휴일인 거예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갑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했습니다. 이거 어떤 논리로 기억하자?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독자적으로.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토요일에 1시간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그렇지.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일 법정 근로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장근로 한 번만 떠올려 볼래? 연장근로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내. 요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5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이 딱 제시문 첫 줄 읽는 순간 무엇 떠올려야 돼? 미성년자의 계약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이 17살 미성년자. 갑은 어디다 체크해야 돼요? 여기.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고가의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했대. 자, 이때 동의 얻었어? 안 얻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 또한 갑은 정해과거에서 고가의 태블릿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을의 이름으로 된 동의서를 정에게 제시했대. 물론 이 동의서가 위조된 건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선생님, 이것까지 어떻게 제가 파악을 하죠? 문제를 보면서 살짝 동체 시력을 활용해봐. 여기. 기억을 위조한 경우라면, 유효한 동의서라면.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감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정에게 제시했고 이를 믿은 정은 갑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잘 생각해야 돼. 병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이니까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죠. 1번 정답 끝. 선생님 이거 왜요? 자, 요거 틀린 친구들은 미성년자의 계약, 수능 특강, 수능 개념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 보세요. 시간으로는 20분 안쪽이야.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는 정말 짧게 나와 있어. 근데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 부분은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넘버링해서 숫자로 표시해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된다고. 잘 봐.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죠.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대로 옳은 설명이야. 이해됐어요? 아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을에게 확답을 촉구해야 되는 거지 미성년자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옳은 설명이에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1번이 정답이야. 2번 보세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일단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죠. 자, 우리 다시 정리하자. 지금 이 상황은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야. 취소할 수 있을 때 취소권 행사는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둘 다 가능했던 거였죠. 이때 서로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병이 계약 체결 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철회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추인이 있기 전까지 특히 계약의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반대로 생각해 알았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라면은 취소권 행사가 배제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모두가 취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이 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해. 기억이 유효한 동의서라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잘 얻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유효한 동의서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즉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갑은 을의 동의가 있어야 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유효한 동의서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애초에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6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17번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세기 서양 근대민법이 제정되면서 정립된 것으로 기본 원칙 쭈루룩 6개 중에 이제 쪼루룩으로 3개로 조금 줄어들었다. 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네. 개인의 신뢰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신분을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질서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A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단 A는 뭐야?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기억 옳은 설명.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 우리는 지금 계약 자유의 원칙을 찾아야 돼.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자,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죠.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 보완된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겠죠. 지금 우리 문제는 뭐야? A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라고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틀린 친구들은 국제관계와 한 번도 6단원 안 했네? 얼른 하세요. 6단원 빨리 해야 됩니다. 보도록 합시다. A의 구성.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답 나왔네.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A는 어디? 국제사법재판소. 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B와 C에서 선출된대요. 그럼 B와 C는 아직 우리가 요 내용까지만 해서는 구분할 수는 없지만 뭐랑 뭐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 총회랑 안전보장이사회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감은 왔어. 내려가자. B의 구성. 답 나왔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B는 안전보장이사회.
임기가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어디에서 선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였죠. C는 총회 끝. 1번부터 들어가자.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거 아니었죠. 너무 자주 나온 선지.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 간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오로지 어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관할한다. 자, 이때 국가는 국제연합의 회원국 가능, 비회원국 가능. 어쨌거나 국가 간의 분쟁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실질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바뀌었죠. 실질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정답 3번. 자, 우리 18번 문제 정답을 찾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요. 선생님도 예측합니다. 구모 수능 때 가잖아. 이 부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1번 선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비회원국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뭐 분쟁 당사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내용에 대한 것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도 시간 얼마 안 걸려. 제발 6단원 좀 합시다.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4번 봅시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우리 이 문장 그대로 선생님의 수능 개념 교재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아니다. 여기에 요거 하나 들어가. 경제적 제재. 군사적 개입 또는 경제적 제재 하나 더 들어간다. 아니 어쨌거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B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총회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C와 달리 B 아니죠. 오히려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실질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18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뭔가 20번을 풀기 위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귀여운 문제였나 봐. 여러분 20번에서 시간 좀 걸릴 거고 당황할 거고 약간 막 눈물이 울컥 날 수 있으니까 19번을 조금 쉬었다가 라는 의미였나 봐. 너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자, 우리 A, B, C 들어갑니다. 단서조항,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A는 B,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니까 정당. 또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B, 이익집단. 한편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나머지는 시민단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끝. 1번 보자.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한다. 누가? 정당이. 정답 1번 끝.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하고 빨리 20번 풀러 넘어갔을 거야. 나는 그냥 나머지 선지 같이 볼게. 이익집단의 본질적 특성이 정치적 중립은 아니죠.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바를 정책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였죠. 따라서 그 본질적 특성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번 잘못된 선지. 3번, 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누구였어요? 정당이었죠. A와 달리라고.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건 누구? A, B. 물론 4번 선지에는 A와 B만 나왔지만 C도 가능한 거였죠. 마지막 5번,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는 정당 가능, 이익집단 가능, 시민단체 가능.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9번에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20번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게 분명히 선거결과 분석 문제인데 왜 막 무슨 단체가 나오고 막 무슨 선호도 점수가 나오고 뭐야 이거 앙케이트 조사야 뭐야 막 이랬는데 막 약간 우리 반 애들이 약간 여담인데 우리 반 친구들이 20번을 풀고 나서 막 눈물이 났대 진짜. 이거 뭐지? 나 선거 결과 분석 선생님이랑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막 울면서 문제를 풀고 싶었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20번을 1번과
2번 선지는 정말 빠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안과 2안만 볼게. 1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대. 그럼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 거야? 대표 결정 방식으로는? 그렇지. 단순 다수 대표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치? 상대 다수 대표제. 2안은요? 이렇게 과반 득표한 절대적인 기준. 절대 다수 대표제네. 그럼 우리 1번과 2번 먼저 보자. 선거 비용 감소에 더 유리한 건 어떤 거겠어요? 1안이겠지. 2안 읽어봐봐. 2안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을 넘긴 경우가 없을 때에는 막 결선 투표하고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1번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겠죠. 2번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건 절대다수 대표제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선지. 이제 3, 4번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였어. 근데 미리 얘기하면 다행히 정답이 3번이어서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이 3번 딱 풀고 정답 딱 나와서 딱 마킹하고 딱 중쳤대. 대부분 그랬대.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문제 분석 들어가자. 대표 선거를 앞둔 동그라미 단체는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서 논의 중이래. 이에 대해서 모든 회원 101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선호도, 이 선호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를 1에서 11의 점수로 구분해서 조사했대. 1에서 11점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라고 묻는 거야. 그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아. 가로축은 선호도 점수, 세로축은 점수에 해당하는 회원 수래. 예를 들어서 2점이라고 한 사람 8명, 6점이라고 한 사람 16명, 11점이라고 한 사람 3명,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야. 대표 선거에 의외로 20번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였다. 고민.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 A, B, C, D가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해. 아직 고민 중이야. 그리고 동체시적으로 3, 4, 5 봐봐. 누구만 출마한다면 다 출마한다면 막 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어쨌거나 A, B, C, D가 출마를 고민 중이며 이들의 선호도 점수는 각각 4, 5, 7, 9점이래. 한편 동그라미 단체는 대표 선거 제도로 1안과 2안 중 하나를 채택을 하려고 한대. 자, 이제 나머지 단서 조항인데 이렇게 쭉 긴 거야, 나름. 모든 회원은 출마한 후보자의 선호도 점수를 알고 있대. 다 알대. 공개가 다 되어 있는 거야. 선호도 점수가 동일한 집단의 각 회원은 여기가 포인트였어. 자신과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나랑 한번 연습해보자.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가 2명이라면은 두 후보자는 해당 집단 전체 표의 절반씩을 얻는다. 됐어요? 일단 나랑 3번부터 한번 해보자. 3번. 요거 한번 해보자. 누구만 출마한대? A, B, D가 출마한대. 나랑 1안과 2안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안 먼저 한번 해볼까? 여기 보자. 누가 출마했어? A, B, D가 출마했어. A는 선호도 점수로는 4점에 해당이 되는 사람, B는 5점에 해당이 되는 사람, D는 9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내가 선호도 점수를 내가 1점에 한 사람이야. 근데 나랑 가장 점수 차이가 작은 사람한테 한 표를 행사한대. 누가? 요 6명이 전부 다 한 표를 행사한대. 어디가 더 점수 차이가 작게 나는 거예요? A인 요 사람이 더 점수 차이가 나랑 더 작게 나는 거겠죠. 1점에 찍은 6명들은. 이해되셨어요? 그럼 6명은 A에게 한 표 행사. 그리고 8명, 2점에 해당한 사람들도 차이가 가장 적은 사람은 A이니까 A에게 한 표씩 행사. 요 10명도 A에게 한 표씩 행사. 당연히 요 A는 4점 선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4점 선호도를 갖고 있는 12명은 모두 다 요렇게 A에게 한 표 행사. 됐어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만큼이 A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B는요, 당연히 요 10명이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점이라고 한 사람들. B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셋이 등장을 했으니까. 7점도, 8점. 자, 이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7점을 쓱 지나갔다? 근데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잘 봐. 이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7점을 준 사람들은 B와 2점 차이나 D와 2점 차이나 누구에게 줘야 돼? 우리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가 2명이라면 두 후보자는 해당 집단 전체 표의 절반씩을 얻는다. 그러면은 12명의 표를 절반씩으로 나눠 가져서 6명의 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B는 요만큼을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모두 다 누구에게? D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점수 차이 요만큼씩 나니까.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D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 점수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 더하면은 요거 더하면은 A는 36표를 얻습니다. B는요. 하나, 둘, 셋을 더해야 되는 거죠. 6명의 표만 절반씩 갈라서 나눠서 가져가기로 한 거니까. 따라서 몇 표? 32표. D는 나머지 표 몇 표? 그렇지. 33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안 가보자. 2안 가보고. 1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합표라도 많으면 당선이 되는 거야. 누가 당선? A가 당선. 자, 우리 2안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대. A와 D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거겠지. 그리고 결선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된대. 자, 이제 결선 투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자. 후보자는 자신에게 투표하며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 결선 투표 시 자신과 선호도 참수가 가장 차이가 작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그럼 결국에 결선에 못 나간 경우는 누구예요? 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장 점수 차이가 작은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지워볼게. 지금 A와 B, D 중에서 누구랑 누가 결선 투표에 나갔어? A와 4점의 선호도를 가진 그리고 9점의 선호도를 가진 D가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나머지 표들은 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후보자에게 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A 후보자는 얼마큼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사람한테 행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7점인 사람들은 3점 차이 나고 2점 차이 나게 되니까 요만큼의 사람들은 D에게다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쉽게 적은 수부터 먼저 더해. 9, 17, 27, 39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62표. 그럼 과반 득표를 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누가 당선? A가 당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3번 선지 볼래? A, B, D만 출마한다면 1안과 2안에서 당선자는 동일인이다. A로 3번 정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나랑 또 해볼까? 4번 해보자. 자, 우리 4번 A, C, D만 출마했대 이번에는. 이번에는 1안은 할 필요 없고 그냥 2안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 간 결선 투표 득표자 수 차이는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2안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방식대로 해주면 됩니다. A 그리고 C니까 7점 그리고 D니까 9점.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당연히 A에게 갑니다. 5점도 A에게 한 표 행사를 합니다. 6점은 누구에게 행사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6점부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7점을 가진 C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8점을 가진 경우입니다. 8점은요? 누구에게 행사를 해요? 각각 1점씩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반반 나눈다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C에게 한 표를 행사. 그리고 5점부터 요렇게까지가 D에게 한 표 행사. 이렇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9, 17, 5, 22. 우리 쉬운 숫자부터 쓰자. 나머지 그냥 빼버리자. 5, 12, 16, 33. 그럼 A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46 이렇게 나오겠죠? 과반 득표한 경우가 없네. 결국에 2안 가야겠네. 2안은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A와 C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 방법대로 해보면은요. 결국에 A는 46표 그리고 C는 55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부터 그냥 뭐 단순 합계니까 방법을 알았다면은. 그럼 누가 당선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번 선지는 두 경우에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 간의 결선 투표 득표자 수 차이는 9만큼 나는 거죠. 10보다 커요? 10보다 작아요. 4번 잘못된 선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A, B, C, D가 모두 다 출마를 한다. 그럼 각각 몇 점씩 얻게 되는 거예요? 36점, B는 18점, C는 25점, D는 22점을 얻게 되는 거죠. 오, 과반 득표자 없네. 그러면은 상위 2명만 대상으로
결국에 누구만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야? A와 C만 대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4번에서 결정해놨었죠. 누가 당선돼요? C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A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되셨죠? 끝났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방법만 여러분이 한 번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에게 한 표씩 행사한다. 그런데 점수 차이가 동일하다.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반반 나눠서 사이좋게 가져간다. 요 개념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1번과 2번 선지 날리고 3, 4, 5번 중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6모 우리에게 주는 숙제 뭐죠? 생소하지만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내용들 다 생소할 거다 라는 것까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6모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을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